학생이 스승을 구타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밀고 하며 중학생이 의사가 되어 진료를 보고 수천 년의 역사를 자기 손으로 불태웠던 중국 역사상 가장 답도 없던 시기, 이름하여 문화 대혁명. 북한조차 미친놈들이라 조롱했던 인류 역사상 최악의 문화 대파괴쇼. 낳아준 어머니보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더 중요하다 외쳤던 10년간 중국 대륙을 휩쓴 거대한 광기. 이들은 왜 조상들의 유산을 불태웠을까요? 이들은 왜 그토록 미쳐있었을까요? 그 광기의 씨앗은 한 남자의 똥꼬집과 권력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의 조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똥절의 연금술사, 못된 똥 마오쩌둥. 1960년대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식한 삽질이 벌어진 시기였습니다. 똥철의 연금술사 못된 똥 15년 안에 영국 경제를 따라잡기 위해 1958년부터 대약진 운동에 착수했으나 욕심만 앞섰던 마오쩌둥의 이 무리한 정책은 참담한 결과로 돌아왔죠. 전국 농촌을 집단 농장으로 재편해 마을마다 재래식 용광로를 설치하여 철강 생산을 폭증시키려 했으나 숙련되지 않은 농민들이 논밭을 등지고 무모한 제철 생산에 동원되면서 저품질 똥철이 만들어졌으며 곡식 생산량은 곤두박질쳤고 무분별한 벌목과 해충을 없앤다며 벌인 참새퇴치 운동으로 생태계 균형이 깨져 해충이 창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설상가상으로 연이은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중국을 덮치면서 1959년부터 61년까지 사상 초유의 대기근이 들이닥쳐 마오쩌둥의 정책 실패 한 번으로 무려 2천만 명에서 6천만 명에 달하는 인민들이 굶어 죽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최악의 대기근으로 기록된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실패는 중국 사회를 붕괴 직전까지 내몰았고 굶주림에 지친 인민들은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그렇게 이 참극을 초래한 한때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받던 마오는 결국 국가주석 자리에서 물러나 사실상 권력 이선으로 후퇴했고, 마오가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을 알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갑자기 뭔 소리가? 역전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원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아정당은 설치 당일 입금. 원빈도 혜택이 너무 좋아서 선택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신용카드도 현금 캐시백 최대 20만원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인기카드 혜택을 한눈에 비교 신청 가능. 전국 가입자 수 1위답게 가입 수당도 가장 많아서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익의 120% 보상하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본사에서 100% 보장하는 본사 책임제는 물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됩니다.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고정 댓글에 아정당 링크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그의 후임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운 류사오치가 국가주석에, 동샤오핑이 당 총서기에 올라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아주 개판난 경제를 수습하기 위해 현실적 개혁 조치를 실시하여 굶주린 인민들에게 이념 대신 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로 묶었던 집단농장의 족쇄를 풀어주고 잠시나마 자유로운 장사를 허락했죠. 시장의 힘을 빌린 실용주의 정책. 이 판타스틱 매직은 굶주리던 사람들의 식탁에 다시 음식을 오르게 하여 잿빛이던 사회는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국가를 구원한 영웅으로 인민과 간부들의 신망을 받으며 명실상부 국정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평화를 불편한 눈으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한때 국부였으나 권력의 변두리로 밀려난 마오에겐 인민들의 환호가 자기에게 향하지 않는 현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위기감과 뒷방 늙은이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고, 이는 마오의 내면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오는 자신의 대약진 운동과 자신의 정책들이 저 실용주의자들에 의해 수정되고 훼손되는 현실 그 자체를 자신에 대한 배신이자 용납할 수 없는 모독으로 여겼기에 마오의 눈에 비친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더 이상 과거의 동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오의 눈에 이들은 사회주의 길을 버리려는 수정주의자요, 타락한 자본주의로 회귀하려는 위험천만한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립니다.
1962년 당 간부가 모인 7천인 대회에서 류사오치는 못된 똥을 향해 몇천만 명이 죽은 대약진 운동은 천재지변이 3할이라면 인재가 7할입니다. 뭐? 인재? 니 지금 내 욕하는 기가? 내가 시행한 대약진 운동은 성과가 9할, 과오가 1할이여. 헛소리 하고 있네 똥쳐라. 이 모든 비극은 오로지 못된 똥, 니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아니 실패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던데? 몇천만 명이 네 정책 때문에 굶어 죽었는데 그딴 소리가 나와? 결국 너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역사책에 대약진 운동 당시 식인 행위도 기록될 거다. 마오는 이를 계기로 류사오치가 자신의 사망 후 자신이 일어놓은 업적마저 부정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순간 마오의 뇌리에는 스탈린이 죽자마자 스탈린의 모든 것을 부정했던 흐르쇼프의 배신이 떠올랐고 흐르쇼프의 얼굴 위로 류사오치가 겹쳐보였습니다. 이제 마오의 눈엔 류사오치는 더 이상 그저 수정주의자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놈은 자신의 사후, 자신의 위대한 유산을 남김없이 파괴하고 중국을 영원히 자본주의란 악의 구렁텅이로 변질시킬 중국판 흐르쇼프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적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흐르쇼프가 사회주의 정신을 잃고 미국과 타협하는 모습에 경악하여 중국마저 소련처럼 사회주의 정신을 잃고 류사오치와 같은 자들에 의해 자본주의적 경향과 관료주의란 늪에 처박힐지도 모른다는 악몽까지 꾸게 되죠. 그렇습니다. 마오는 당장이라도 이 두 놈의 모가지를 쳐내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고 살기를 감춘 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반격의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오가 기다리던 기회는 중국 사회의 깊은 균열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의 통치 아래 사회는 안정을 찾아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정으로 젊은 세대는 과거처럼 공로를 세워 출세할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공을 세울 수도 혼란을 틈타 신분 상승을 꿈꿀 기회도 막혀버린 시대가 찾아온 거죠. 건국 이래 공산당은 명목상 모든 이에게 평등한 기회를 내세웠지만 현실에선 혁명 원로의 자녀들이 부모의 공헌을 발판 삼아 좋은 자리와 혜택을 독차지했고 혁명 동지라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권력과 부가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세습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시골에선 옛 지주들이 계급투쟁 후에도 완전히 몰락하지 않고 지역 간부와 결탁해 여전히 부를 누리며 영향력을 행사했고 일부 당 간부들은 그 지역에서 봉건 영주처럼 군림하며 인민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충성스럽게 당을 따르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청년들에게 여전히 기득권을 누리는 특권 계층의 존재는 거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청년들은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세상인가 라며 좌절했고 그 좌절은 곧 분노로 변해갔죠. 그들에게 있어 인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부패한 간부와 특권을 누리는 기성세대는 타파해야 할 적이자 싸그리 갈아엎어야 할 낡은 봉건잔재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 낡은 세상과 낡아빠진 계급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혁명, 그 혁명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고 느꼈으며 더 철저한 혁명만이 해답이라는 과격한 사상과 이념이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 낡은 사회 전체를 뒤엎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오는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을 기회란 걸 직감했죠. 그래서 마오는 젊은이들의 분노에 불을 붙일 강력한 무기를 꺼냅니다. 마오가 선택한 무기는 총도 칼도 아닌 계급투쟁이란 사상이었습니다. 마오의 계급투쟁은 지주와 소장,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계급만 타파해야 할 계급이었던 것이 아니라 개념을 교묘하게 비틀고 확장하여 모든 권위가 타파해야 할 계급이었습니다. 즉 마오의 논리는 쉽게 말하면 권력과 권위를 가진 당 간부와 인민은 적대적 계급이기에 당 간부들은 타파해야 할 계급이고 지식이란 권위를 가진 선생과 배우는 학생도 적대적 계급이기에 선생과 교수도 타파해야 할 계급이고 심지어 가정의 권위를 가진 부모와 그 자식 관계도 타파해야 할 계급이고 권위 있는 자는 모두 반동분자였던 미친 사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오는 계급투쟁만 부르짖는다 해서 정적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오는 자신이 주장한 계급투쟁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행동해줄 사도들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 신을 맹신한
광기의 신도들이야말로 진정한 계급투쟁을 실천해줄 이들이란 걸 간파했던 거죠. 그렇게 마오는 그 광신도들을 만들기 위해 개인 숭배를 꺼내들었습니다. 숭배가 뭐가 문제인가? 마오의 이 한마디에 마오의 말이 담긴 붉은 책을 전국에 뿌려댔고, 그때 반응했던 이들이 바로 이 낡은 사회를 파괴해야 한다던 젊은 세대였습니다. 그렇게 거리마다 마오 어록을 암송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에게 마오는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 절대 진리이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한 겁니다. 마오 숭배와 마오의 사상인 계급투쟁은 그들의 유일한 신념이자 존재 이유가 돼버렸고, 마오는 그렇게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를 광신도들을 차곡차곡 키워내고 있던 겁니다. 1965년 드디어 마오는 그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자신의 광신도들을 움직인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베이징 부시장 우환이 쓴 한 편의 연극 해서파관이었죠. 이는 명나라 청백리 해서가 명사대함군 가정제에게 정신차리라고 한 소리 했다가 파면당하는 연극이었는데, 본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오는 대약진운동 당시 풍년이 들었다고 허위보고를 일삼던 간부들에게 너네 황제에게 팩폭 날린 충신 해서 좀 보고 본받아라 라며 직언을 독려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인민들은 마오에게 대약진운동이 잘못되고 있다 직언하다 숙청된 펑도하이를 보며 충신 해설을 떠올렸고, 마오는 폭군 가정제 같다 수군거렸으며 심지어 당 간부들조차 펑도하이를 해서에 비유하여 마오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마오는 자신을 디스하는 것처럼 보이는 해서파관 연극을 급히 금지시켰지만 각본은 계속 인쇄되어 큰 인기를 끌게 되죠. 그러자 마오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 자신을 향한 조직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오는 그 모든 음모의 배후에 류사오치가 있다 확신했죠. 그 순간 마오의 뒤틀린 의심에 기름을 부은 것,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장친과 그녀를 포함해 문화 대혁명을 주도한 4명의 실세 4인방이었습니다. 해서파관은 당 지도부를 은밀히 헐뜯는 반동극이다 라는 제명을 씌운 4인방, 해서파관을 쓴 우한을 무자비하게 몰아붙였고, 그들의 진짜 속내는 우한의 뒷배이던 덩샤오핑과 류사오치였죠. 그렇게 마침내 66년 5월 16일 마오는 당의 불순물들을 향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여, 우리 당과 사회에 자본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숨어있다. 그들을 타도하고 낡은 사상과 낡은 문화, 낡은 잔재를 뿌리 뽑고 계급투쟁을 완성시켜야 한다. 그리고 얼마 뒤 마오는 자신의 광신도들에게 그 유명한 홍위병이란 이름을 붙여줬고, 마침내 홍위병들에게 파괴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조반유리, 혁명을 위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 공부만 해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느낀 학생들에게 이 메시지는 폭발적인 공명을 일으켰고, 이제 마오는 이 불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그 광기의 화약고에 불을 붙이기 위해 차곡차곡 자신의 사상을 주입하여 만들어낸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던 그 광신도들을 끝내 베이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마오의 100만 광신도들은 베이징 천안문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그들의 신이 단상의 모습을 드러내자 홍위병들은 마오 어록을 지켜들고 눈물까지 흘리며 신을 찬양했죠. 그러곤 그 신이 명령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사령부와 당 중앙을 폭격하라. 혁명의 주인공은 너희들이다. 마음껏 까고 부셔라. 마오가 반동을 타도하라 외치는 젊은 전사들을 자랑스레 치하하자 팔에 붉은 완장을 두른 홍위병들은 베이징 거리로 나가 마오쩌둥 어록을 마치 성경처럼 암송하며 그야말로 깽판을 치고 다니기 시작했고, 혁명의 이름 아래 파괴와 숙청의 광풍이 몰아쳤으며, 그렇게 중국을 10년간 광기로 몰아넣은 희대의 삽질, 문화 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오의 명령대로 홍위병들은 그 즉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선 주자파의 수계 류사오치의 집을 습격해 아내까지 거리로 끌고 나와 온갖 모욕을 일삼았고, 류사오치는 만신창이가 된 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병을 얻었지만 치료도 거부당한 채 방치되었고, 1969년 음습한 깜빵에서 쓸쓸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덩샤오핑 또한 모욕이란 모욕은 다당하며 그의 아들이 홍위병들의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 평생 하반신이 마비되는 끔찍한 불운을 겪게 됩니다. 설상가상 덩샤오핑은 간부를 시골로 유배 보내는 하방 처분을 받아 몇 년간이나 공장에서 볼트를 조이는 노동자로 중노동을 견디며 연명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마오는 문화 대혁명을 통해 학생들을 통해 눈엣 가시던 당 핵심 간부들 모조리 실각시키고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홍위병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급투쟁을 위해 중국 사회의 낡은 봉건 잔재들과 전통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을 부수고 불태우기 시작했고 그 광풍 앞에 반봉건으로 낙인찍힌 것들은 뭐든지 표적이었고 찬란했던 중화문명의 과거 영광마저 무참히 유린당했습니다. 명청대 관료들의 무덤은 반혁명 상징이라 파헤쳐졌고 황제의 시신마저 훼손하는 만행이 벌어졌으며 특히 이 미친놈들은 공자와 옛 성현들의 사당과 비석까지 봉건잔재라는 이름으로 산산조각냈고 유교 경전과 전통서적은 거리로 내던져져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신을 모시던 공간들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수백 년 역사를 간직한 사원과 불상들도 파괴되었고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은 약탈과 방화의 대상이었으며 귀중한 전통 예술품과 고서적이 불태워졌습니다. 수백 년 내려온 가치 있는 골동품이나 고가구, 서화들은 낡은 문화의 산물이라며 인정사정 없이 박살났죠. 그리고 혁명의 칼날은 이제 예술과 문화 전반으로 향했습니다. 나아가 고전음악과 춤도 봉건적 미학이란 이유로 공연이 금지되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영화 패왕별이 경극 배우들이 조리돌림 당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등장하죠. 여기에 더해 혼례나 장례 같은 전통 풍습은 물론 명절 음식까지 모두 낡은 인습이라며 사라져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삶에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인 결혼식에도 혼수는 마오의 붉은 책자로 대체되었고 행복을 빌던 축가는 오직 마오를 찬양하는 노래로 채워졌죠. 그리고 홍위병들의 파괴 대상은 문화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 속의 낡은과 구시대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을 향해 분노의 칼날을 빼들었습니다. 학교 수업은 무기한 중단되었고 지식인과 교수, 선생님들을 반동분자로 낙인찍고 무자비한 폭력을 퍼부었습니다. 목엔 치욕적인 폐차를 걸고 교정 한복판이나 거리 한복판에 세워져 삭발을 당하거나 정체불명의 모자를 쓴 채 조롱거리가 되었으며 쇠몽둥이와 혁명 벨트로 구타당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대학 입시가 폐지되고 문화대혁명 이전 당이 규정한 8개 적대 계급에 구린내 나는 9번째 신분, 지식인들이 추가될 정도로 이 시기 반엘리트, 반지성, 반지식인 정서가 팽배했으며 한때 나라의 지도층이었던 지식인들은 순식간에 인민의 원수로 낙인찍혀 수많은 이들이 굴욕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듯 상황이 미쳐 돌아가는데도 마오는 이들을 제지하긴커녕 공안들에게 홍위병의 혁명행위를 절대 간섭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실제로 공안이 홍위병을 막다가 도리어 반동분자로 몰리는 일까지 생겨 문화대혁명 시기 법과 치안은 완전히 붕괴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홍위병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건 이 미친놈들을 가족 공동체마저 혁명의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전통적인 효의 가치를 부정하고 혁명 대의를 위해선 가족도 버릴 것을 암암리에 요구했으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조차 계급이자 구습의 화신처럼 여겼기에 마오에 대한 개인 숭배는 잘못되었다고 가르친 어머니가 자식에게 밀고 당해 홍위병에게 처형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문화대혁명은 부자 유친이나 효와 같은 오랜 유교윤리를 깡그리 짓밟았고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마저 적대와 폭력으로 몰아넣었으며 그들이 믿은 것은 오직 마오쩌둥과 마오의 이념뿐이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버리는 이러한 파괴 행위가 곧 새로운 세상을 여는 창조적 파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 짓거리를 무려 3년간이나 일삼았습니다. 급기야 혁명 점차 통제 불가능한 혼돈으로 치달았고 급기야 이 미친놈들은 이젠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 파벌까지 생겨났습니다. 각
파벌은 자신들만 진정한 마오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주장하며 다른 파벌은 반동으로 내몰았고 67년이 되자 거리 곳곳에서 홍위병들끼리 몽둥이와 창을 들고 전투를 벌였으며 급기야 어떤 미친놈들은 군부대를 습격해 총기까지 탈취하여 유혈시가전을 벌여댔습니다. 군부대조차도 이들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기의 폭준, 중앙정권 간부들의 숙청을 넘어 지방으로 번져가며 국가의 행정마비 상태를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홍위병들이 상하이시 당위원회를 습격해 관공서를 점거하곤 관료들을 쫓아낸 뒤 도시행정을 장악하여 상하이 행정은 완전히 마비되었죠. 이는 혁명의 이름을 빌린 사실상의 쿠데타였고 상하이에서 시작된 쿠데타는 중국 전역을 집어삼켰습니다. 중국 전역 각지의 관공서와 공장에서 하위 직원들이 상관을 몰아내고 권력을 탈취하면서 중국 전역은 순식간에 무정부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사회 서비스와 치안도 마비된 가운데 행정은 붕괴되고 곳곳에서 범죄 피해가 속출했으며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병원까지 개판나서 반동분자로 몰린 의사를 대신해 고작 고등학생밖에 안 돼 보이는 학생들이 산부인과를 맡게 되면서 산모의 출혈을 보고 당황만 하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산모가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어린 학생과 노동자 등의 비전문가들이 지방행정의 권력을 잡게 되면서 중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미쳐 돌아가는데도 각지의 홍위병들은 승리에 도취돼서 지역 단위로 혁명위원회란 자치정부를 수립했고 서로가 정통성을 주장하며 파벌 싸움을 벌여댔죠. 문화대혁명 초기 마오는 일시적 혼란쯤은 감수하겠다며 큰소리쳤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광기는 내전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군이 깊은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원로들이었던 예젠이 쉬샹첸 같은 원수들은 혁명이 도를 넘었다며 마오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죠. 실제로 67년 1월 홍위병들이 선양군구 사령부에 난입해 간부들을 끌어내 조리돌림하고 부사령관을 집단 구타하여 중태에 빠뜨렸으며 심지어 펑도하이 허룬 같은 10대 원수들마저 홍위병에게 납치당해 끌려다니며 온갖 수모를 겪는 지경에 이르자 개빡쳐버린 원로들이 자발적으로 홍위병들을 때려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마오 또한 군부의 그 깊은 빡침을 알기에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일시적으로 군의 무력 진압을 용인했죠. 하지만 마오는 곧 태도를 돌변하여 4인방을 앞세워 군내 반대파들을 반동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결국 1967년 2월 문화대혁명의 제동을 걸려한 군 원로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그 광신도들의 신에게 좌초되었고 펑더화이는 모진 고문 끝에 암으로 병사하게 됩니다. 군조차 제 기능을 잃자 이제 홍위병들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크게 조반파와 보수파로 나뉘어 대립했는데 곳곳에서 소총, 기관총은 물론 박격포와 탱크까지 동원하여 사실상의 내전을 벌였습니다. 이에 마오는 싸움이 심각했던 우한을 비밀리에 시찰했는데 조반파와 지역 군부대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고 무려 자신이 머물던 건물에서 자신이 머물고 있던 걸 몰랐던 홍위병들이 군 간부를 납치해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충격받은 마오는 이제 숙청시킬 내 반대파들을 다 홍위병으로 숙청시켰으니 더 이상 홍위병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홍위병들의 신은 그 광기의 집단에게 마지막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하방, 즉 시골로 내려가란 거였죠. 여아들아,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재교육 받고 그어서 시골 사람들 글자도 좀 가르치고 해라. 네, 마오님. 마오의 지시에 따라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군 열차에 실려 외딴 농촌과 산간 벽지로 보내졌다. 참고로 당시 당 고위 간부였던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도 문화대혁명으로 순식간에 몰락했는데 시진핑도 이때 양자하촌으로 하방되어 7년 이상을 토굴집에서 생활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힘든 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의 이복 누나인 시어핑은 홍위병에게 폭행당한 후 수치심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그 문화검열 빡센 현재 중국에서도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는 분위기입니다. 암튼 낯선 상간 오지에 도착한 홍위병들은 하루아침에 객지농민으로 전락하여 삽과 곡괭이를 들고 논밭을 일구는 고된 노동에 투입됐고 한때 나라 전체를 뒤흔들던 존재에서 순식간에 농민 일로 무력화되기에 이릅니다.
이로써 홍위병들의 시대는 끝이 났고 그렇게 문화 대혁명도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워낙 문화 대혁명 하면 홍위병 이미지가 세서 홍위병들의 해체로 문화 대혁명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홍위병은 혁명 초기 2-3년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이고 이들의 해체 후 문화 대혁명은 서서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저영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못된 똥 하늘 날아가면 우리 세상인가? 내가 있다 인겨 4인방 너거 견제하려고 공장에서 쌩 고생 중에 덩샤오핑 복귀시킬 거요. 그러던 76년 1월 8일 저우얼라이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별세 소식에 중국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그를 추모하려는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저우얼라이 만세를 외쳤으며 나아가 문화 대혁명을 주도한 4인방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4인방은 추모 물결이 자신들에 대한 반대 시위로 번질까 두려워 검은 완장 착용과 공개 조문을 금지하며 공권력을 동원해 추모를 방해하고 추모 화환을 전부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압적인 조치는 오히려 인민들의 쌓였던 분노에 불을 지르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문화 대혁명으로 인한 극심한 핍박과 박해, 70년대 초중반을 강타한 경제 침체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문화 대혁명이란 광기 속에서 유일하게 인민을 보호해줬던 저우얼라이란 마지막 방패가 사라지고 4인방이 추모 분위기까지 강압적으로 억누르려 하자 오랫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인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건물을 부수고 차에 불을 지르며 점차 체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고 결국 마오쩌둥 체제 자체를 전복하려는 움직임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에 놀란 4인방은 이들을 반혁명 세력으로 간주하여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덩샤오핑이 있다고 몰아붙이며 그를 다시 실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곤 76년 9월 9일 못된 똥이 드디어 사망했습니다. 마오의 후계자로 지명된 이는 뜬금없이 등장한 화거펑이었죠. 같은 산서성 출신으로 마오와 사투리로 대화할 만큼 가까웠던 화거펑은 오랜 충성심과 수능적 태도로 후계자가 되었지만 정작 당 내부의 실세들과 거리감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거펑은 은밀히 군부와 연계하여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4인방을 기습적으로 잡아들였습니다. 이는 문화대혁명 10년을 주도하던 4인방들이 일거에 몰락하는 순간이었고 그 광기의 문화대혁명이 끝이 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4인방 숙청으로 일단의 혼란은 수습되었지만 10년간의 격변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과 실용주의 노선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화거펑은 대장정과 국공대전을 모두 겪은 덩샤오핑과 달리 혁명 원로로서의 상징성이 약했습니다. 당시 군부 핵심 요직이 대부분 덩샤오핑과 함께한 제2야전군 출신으로 채워져 있어 권력 중심에서 뚜렷한 열세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화거펑은 이런 상황에서도 마오가 한 건 다 옳다는 노선을 고수하자 문화대혁명에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던 덩샤오핑과 군 원로들이 크게 반발하여 결국 화거펑은 문화대혁명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권력에서 밀려났고 이에 군부의 폭넓은 지지 속에 실각했던 덩샤오핑 실질적인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덩샤오핑을 비롯한 새 지도부는 중국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워 문화대혁명으로 숙청됐던 수많은 간부들을 복권시키고 이념이 아닌 성과와 능력 중심 체제로 바로 세우며 자신의 지지 기반을 빠르게 구축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 전환의 바탕에는 문화대혁명에서 얻은 혹독한 교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덩샤오핑에게 문화 대혁명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이념에 미쳐 날뛰는 대중들이 어떻게 집단적 광기로 변질되어 국가를 혼란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준 정치적 악몽이자 국가적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덩샤오핑은 자신 역시 하방되어 몇 년간 공장에서 고생해야 했고 무엇보다 아들이 홍위병들에게 던져져 평생 하반신 불구가 되는 비극을 목격했죠. 그래서 진짜 이딴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 나라와 국민 모두가 끝장난다 라고 뼈저리게 절감했을 겁니다.
결국 문화대혁명은 중국 사회 전반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도층에게 아래 계층에서 시작된 대중운동은 절대 일어나게 해선 안 된다 라는 뿌리 깊은 트라우마를 심어줬습니다. 덩샤오핑은 10년 혼란의 근원을 이념 과잉과 대중운동의 광기로 진단하며 두 번 다시 대중운동이 국가를 망쳐선 안 된다는 신념 아래 안정과 단결을 최우선으로 삼고 마오시대의 격렬하고 혼란스러웠던 대중을 동원한 정치 방식에서 벗어나 실력 있는 기술 관료 중심의 효율적인 실용주의 노선으로 중국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틀었던 겁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라는 덩샤오핑의 흥묘백료론 처방에 따라 중국은 개혁 개방을 추진하며 경제발전을 이뤘고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대학 입시 제도를 부활시켜 교육을 정상화했으며 억울하게 몰락했던 지식인들을 복권시켰습니다. 그리고 개방된 사회 속에서 새로운 지식인 세대가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새로운 목소리의 이면엔 문화 대혁명이 남긴 깊은 상처가 존재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선동하고 희생시킬 수 있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줬던 문화 대혁명, 많은 중국인,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란 거짓이고 권력은 위험하다는 집단적 회의감을 갖게 했습니다. 이 불신은 80년대에도 여전했고 개혁 개방으로 서방 세계를 경험한 학생들은 바로 이런 권력에 대한 투명성, 개혁, 반부패를 요구했죠. 이는 곧 우리 부모 세대가 문화 대혁명 때 그렇게 당했는데 우리 세대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라는 각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부모들처럼 침묵하며 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89년 학생과 시민들은 천안문 광장에 모여 자유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눈엔 이 거대한 군중 집회는 20년 전 온 나라를 무질서란 구렁텅이로 빠뜨렸던 홍위병의 재림, 문화대혁명의 섬뜩한 재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도부는 다시금 아래에서 일어난 대중운동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그 광기의 홍위병처럼 국가 안정을 해칠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고 문화 대혁명이 남긴 깊은 트라우마와 두려움은 결국 다시 한번 중국을 피바람으로 물들였습니다. 다음 편은 천안문 사태로 찾아뵙겠습니다.